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하시는 두 기업, 바로 인투이티브 서지컬과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입니다. 네, 최근 1년 정도 보면 시장 전체랑 비교했을 때 이 두 기업 주가 흐름이 다소 좀 지지부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까지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이 기업들이 단기적인 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래 함께할 만한 기업으로 평가받는지, 그 근본적인 힘은 뭐고 또 경쟁자들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위한 재투자 기회는 여전히 매력적인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자, 그럼 인투이티브 서지컬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환경 혹은 경쟁 심화 같은 단기적인 변수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외부 요인들 속에서도 이 기업들이 가진 그 본질적인 경쟁 우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자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과연 계속 유효할 것인가, 이 점이죠. 아, 그렇죠. 단기적인 이슈 너머의 본질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결국 그 근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겠죠. 좋습니다. 그럼 인투이티브 서지컬, 로봇 보조 수술 RAS 분야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고령 인구 늘고 또 만성 질환자도 많아지면서 아무래도 환자 몸에 부담을 덜 주는 최소 침습 수술, 여기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인투이티브의 다빈치 로봇이 바로 이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 수술이라는 게 단순히 첨단 기술 이미지 이걸 넘어서서요. 실질적인 이점들을 제공하거든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절개를 훨씬 작게 하니까 환자분들 수술 후 통증이 적고요. 회복 기간도 훨씬 빨라집니다. 아, 회복이 빠르군요. 네. 합병증 위험도 낮추고 결과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죠. 이런 임상적 정제적 이점들이 꽤 명확하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는 병원들 중심으로는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목은 이 로봇 수술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랄까 좀 초기 단계에 가깝다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적용될 수 있는 수술 분야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 또 로봇 수술 경험 있는 의사들도 점점 많아지면서 숙련도도 높아지고 잠재 시장이 아직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아요. 현재 로봇 수술이 가능한 전체 수술 건수 대비해서 실제 로봇으로 하는 수술 비율, 그러니까 침투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에요. 특히 미국 외 지역에서는 더 그렇고요. 아, 이건 바꿔 말하면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매우 크다는 뜻이죠. 일반 외과 수술뿐만 아니라 비뇨기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적용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복잡하고 정교한 수술까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의 진짜 강점은 단순히 로봇 기계를 잘 만드는 것 그 이상에 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고요. 네, 핵심을 짚으셨네요. 인투이티브의 비즈니스 모델은 쉽게 말하면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기기보다는 잉크 카트리지로 돈 버는 거랑 비슷해요. 아, 프린터랑 잉크요? 네, 다빈치 로봇 시스템을 병원에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 시스템을 써서 수술할 때마다 계속 필요한 소모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로봇 팔에 끼우는 여러 수술 도구나 액세서리 같은 거요. 여기서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요. 아하. 또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매출도 꾸준히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모품하고 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한 70-80% 정도 되고요. 로봇 시스템 파는 것 자체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와, 비중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 설치 대수가 늘수록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하는 수술 건수가 늘수록 회사 이익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이 되면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뭐랄까 구독 서비스 같은 강력한 모델이군요. 이게 바로 그 경제적 해자랑 연결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강력한 해자를 여러 겹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선 병원 입장에서는 다빈치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하면 다른 회사 시스템으로 바꾸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요? 기계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기계관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의사, 수술 스태프들이 이 시스템 사용법을 다 배워야 하잖아요.
병원의 전체 수술 프로세스에 이걸 다 녹여내야 하고요. 아, 교육이랑 절차 통합. 네. 그동안 쌓인 수술 데이터나 임상 결과도 다 다빈치 기반일 거고요. 초기 투자 비용도 크지만 이런 운영상의 전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상 한번 들여놓으면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가깝죠. 그렇군요. 게다가 주요 외과 학회하고의 관계도 끈끈하고 체계적인 의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방대한 임상 데이터와 안전성 기록 같은 것들은 후발주자들이 정말 넘보기 어려운 진입장벽이 됩니다. 이런 구조적인 강점이 실제 실적에도 나타나고 있나요? 최근 수술 건수 증가세는 좀 어떤가요? 네, 팬데믹 때문에 잠깐 주춤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최근 분기 실적들 보면 전 세계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는 여전히 두 자릿수 중후반대, 그러니까 꽤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 상당히 높네요. 네, 특히 복부 탈장 수술이나 담낭 절제술 같은 일반 외과 수술에서 사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고요. 회사 측에서도 보통 연간 수술 건수 증가율 가이던스를 한 10%대 중후반 정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높은 목표치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다빈치5라는 신규 모델도 나왔던데 이건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아, 다빈치5. 기존 모델보다 여러 면에서 좀 주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우선 처리 속도가 10,000배 빨라진 연산 능력을 갖췄고요. 더 작고 정밀한 센서를 달았어요. 10,000배요? 네. 그리고 수술 중에 의사가 로봇팔을 통해 느끼는 힘 피드백 기능도 향상됐고 의사가 수술 부위를 보는 영상 시스템의 몰입감이나 편의성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수술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런 기술적인 발전은 의사들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좀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요. 결과적으로는 로봇 수술의 적용 범위를 더 넓히는 데 기여할 걸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모델로는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좁은 공간에서의 수술이나 아주 미세한 조직을 다루는 수술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겠죠. 들어보면 장밋빛 장막만 가득한 것 같은데 물론 단기적으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나 위험 요인도 있겠죠. 예를 들어 비용 상승 압박 같은 거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인데요. 특정 국가 간의 관세 문제라든지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 비용 상승,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건비 오르는 거, 이런 건 단기적으로 회사 이익률에 좀 부담을 줄 수 있죠. 네. 또 계속 늘어나는 로봇 시스템을 지원하려면 서비스 인력을 계속 뽑아야 하니까 거기서 오는 비용도 발생하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좀 더 긴 관점에서 보면 설치된 로봇 시스템 베이스가 계속 커지고 있고 또 수익성 높은 소모품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는 변함이 없거든요. 아, 그 선순환 구조는 계속 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단기적인 이익률 압박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효과나 고수익 매출 비중 확대로 이익률이 다시 안정화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현재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만 보면 좀 높다는 평가도 있지만요. 네, 그 얘기는 많이 들리죠. 그렇죠. 하지만 인투이티브가 가진 재투자 기회의 질이나 가시성, 그리고 경쟁 우위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를 고려하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핵심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을 계속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떤 점들을 특히 좀 유의 깊게 점검해야 할까요? 리스크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몇 가지 중요한 점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각국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변화예요. 로봇 수술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나 수가, 그러니까 지급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병원의 로봇 도입 결정이나 수술 건수 증가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보험 정책 중요하죠. 둘째는 병원들의 재정 상태와 자본 지출 계획입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비싼 로봇 시스템 도입을 좀 늦출 수 있겠죠. 네. 셋째는 경쟁 심화입니다. 메드트로닉이나 존슨앤존슨 같은 큰 의료기기 회사들이 자체 로봇 시스템 개발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거든요. 또 특정 수술 영역에서는 더 작지만 기술력 있는 경쟁자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경쟁 구도 변화를 계속 봐야 합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겠네요. 그렇죠. 넷째는 예상치 못한 규제 변화나 제품 리콜 같은 품질 이슈 발생 가능성.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변동성 자체, 예를 들어 공급망 문제나 환율 변동 같은 것도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정말 다각도로 살펴볼 점들이 많군요. 그럼 이런 리스크들을 관리하면서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지표들을 추적하는 게 좋을까요? 핵심적으로는 역시 로봇 시스템의 신규 설치 대수, 그리고 지역별 분포, 또 가장 중요한 총 수술 건수 증가율을 분기별로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대수와 수술 건수. 네. 더 나아가서 시스템 한 대당 평균 수술 건수나
수술 한 건당 발생하는 매출, 특히 수익성 높은 소모품 매출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보는 게 중요하고요. 기존 고객들이 계속 다빈치를 쓰는지 보여주는 고객 유지율 지표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신규 모델인 다빈치5가 지역별로 허가를 받고 실제 병원에 얼마나 빨리 도입되는지, 의사 교육 프로그램은 잘 확장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 같은 수익성 지표의 추세 변화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수익성 지표도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수술 분야로 적응증 확대 승인 소식이나 관련 임상 데이터 발표 같은 것도 미래 성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 회사는 인투이티브하고는 또 다른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래 낭포성 섬유증, CF라고 하죠. 폐나 소화기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 이 치료제 개발로 크게 성공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버텍스는 2012년에 첫 CF 치료제 칼리데코를 내놓은 이후에 계속해서 더 효과적인 복합제들을 개발하면서 이 분야에서는 거의 경쟁자가 없는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습니다. 네, 독점적 지위. 이걸 통해서 막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면서 아주 탄탄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했죠. 이제 버텍스의 이야기는 이 강력한 CF 프랜차이즈를 발판 삼아서 어떻게 넥스트 버텍스를 만들어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CF 이후의 성장 동력을 찾는 거죠. 아, 그러니까 CF라는 아주 강력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집중하고 있나요? 버텍스는 CF 사업에서 번 돈을 R&D에 아주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기존 CF 분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치료제 개발, 이거하고 함께 CF 외의 다른 질병 영역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투트랙 전략이요? 네. 최근 몇 년간 이 BCF 분야에서의 성과가 조금씩 눈에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유전자 편집 기술. 쉽게 말해서 유전자의 특정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고치는 기술인데요. 이걸 이용한 겸상적혈구 빈혈 및 베타 지중해 빈혈 치료제 카스게비입니다. 아, 카스게비.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네, 크리스퍼 테라페틱스하고 같이 개발해서 최근 미국과 유럽 등에서 승인을 받았죠. 또 기존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이나 중독 위험을 크게 낮출 걸로 기대되는 새로운 방식의 비마약성 경구 진통제 VX588이라고 불렸던 건데 이것도 후기 임상에서 결과가 좋게 나와서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전화백스라는 상품명으로 나올 것 같고요. 유전자 편집 치료제, 비마약성 진통제. 와, 정말 혁신적인 분야에 도전하고 있네요. 이런 움직임은 버텍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버텍스가 단순히 기존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의료 수요, 그러니까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특히 카스게비 같은 유전자 편집 치료제는 단순히 증상을 좀 낫게 하는 걸 넘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고쳐서 잠재적으로는 완치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패러다임 전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와, 완치 가능성이요? 네. 물론 개발 과정에서 위험 부담도 크지만 성공했을 경우에 그 파급력은 엄청날 수 있죠. 파이프라인 중에서 특히 더 주목해볼 만한 후보 물질이 있을까요?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잠재력을 가진 걸로 평가받는 것도 있다고요? 네,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파이프라인 중 하나가 바로 일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 지미셀레셀, 이전 코드명은 VX880이었죠. 일형 당뇨병 세포 치료제요? 네, 일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베타세포가 파괴돼서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 지미셀레셀은 줄기세포로 만든 인슐린 생산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해서 환자 스스로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 인슐린 자가 생산이요? 네, 만약 이게 성공한다면 매일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는 수많은 일형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정말 혁신적인 치료 대안이 될 수 있죠. 초기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할 과제도 많고 최종 성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이 외에도 APOL1 매개 신장질환 치료제 같은 다양한 희귀질환 영역에서도 후기 임상 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게 뭐 항상 성공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버텍스도 개발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겠죠. 당연합니다. 신약 개발, 특히 버텍스가 도전하는 이런 혁신적인 분야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아요. 버텍스 역시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AATD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을 중단한 적이 있고요. 일부 2형 당뇨병 관련 프로그램이나 다른 통증 치료제 후보 개발도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 실패 사례도 있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개별 파이프라인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다각화 전략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버텍스는 이런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무적인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재무적인 체력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버텍스는 CF 치료제 사업으로 번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부채가 거의 없어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하고 현금 흐름 마진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이고요. 와, 현금이 많군요. 네, 이건 설령 일부 임상이 실패하더라도 회사 재무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더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술을 사오거나 필요하다면 다른 바이오텍을 인수합병, M&A 할 수 있는 충분한 실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M&A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강력한 재무 건전성이 버텍스가 과감한 R&D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CF 분야에서의 특허 만료 시점이 다가오거나 혹시라도 경쟁 약물이 등장할 가능성, 여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그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버텍스도 이 점을 잘 알고 대비하고 있어요. 우선 기존 CF 치료제보다 더 개선된 효과나 복용 편의성을 가진 차세대 CF 복합 치료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리컵 다카푸트리오 2후를 준비하는 거죠. 아, 후속 약물 개발. 네, 이걸 통해서 CF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는 전략이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F 외 분야,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 통증, 신장질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파이프라인을 넓혀서 특정 질환이나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준비하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특허 만료나 경쟁 심화 리스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버텍스 밸류에이션은 대형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혁신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좀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BCF 분야에서 카스게비나 전압엑스, 그리고 잠재적으로 지미셀레셀 같은 블록버스터급 신약들이 성공적으로 상업화돼서 매출 비중을 의미 있게 높여주고 또 CF 분야의 현금 창출 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러한 BCF 분야로의 전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또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버텍스의 경우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인투이티브하고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버텍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일형 당뇨병 세포 치료제나 APOL1 신장질환 치료제처럼 아직 임상 후기 단계에 있는 주요 파이프라인들이 최종적으로 규제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또 기대만큼의 효능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아, 임상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네, 임상 결과 발표 하나하나의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업화 단계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카스케비처럼 아주 혁신적이지만 치료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의 경우 환자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각국 정부나 보험사하고 약가 협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건지가 큰 숙제입니다. 가격 문제가 크겠군요. 그렇죠. 실제 처방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이에요. 유전자 편집이나 세포 치료 분야는 워낙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서 버텍스가 지금 가진 기술적 우위가 언제든 새로운 경쟁 기술 등장으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BCF 분야로의 매출 전환 속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군요. 그렇다면 버텍스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지표들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버텍스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역시 BCF 분야의 매출 기여도가 얼마나 꾸준히 그리고 의미 있게 증가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분기별 실적 발표에서 CF 제품군하고 BCF 제품군, 그러니까 카스케비, 전화백스 등의 매출 추이를 비교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BCF 매출 비중이군요. 네, 또 신약에 승인되는 국가 수가 늘어나고 각 나라에서 보험 등재나 약가 협상이 잘 진행돼서 실제 환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는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일형 당뇨병 세포 치료제, 지미셀레셀의 경우 최종 임상 결과 발표와 규제 당국 승인 일정, 그리고 승인 후에 이걸 상업적 규모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역량, 예를 들어 제조 성공률이나 생산시설 확보 같은 걸 갖추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생산 능력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카스케비의 상업화 속도, 예를 들어 치료 가능한 인증병원 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실제 치료받는 환자 수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등도 면밀히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번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배당, M&A, 설비 투자 같은 자본 배분 전략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방향과 일치하는지도 꾸준히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기업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성장 방식이나 마주한 과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기업을 하나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함께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까요? 이 둘을 같이 고려하는 이유는 뭘까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두 회사는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헬스케어 섹터에 속하지만 사업 모델이나 성장 동력, 또 리스크 프로파일 면에서 상당히 보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완적이다. 어떤 면에서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의료 기기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한번 시스템이 깔리면 수술 건수에 따라서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매출, 주로 소모품과 서비스에서 나오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높은 전환 비용이라는 해자를 통해 방어력도 뛰어나고요. 네,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 성장. 반면에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는 신약 개발이라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사업을 하죠. 하지만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존 시장 판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서 비선형적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 업사이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플랫폼 기술, 유전자 편집이나 세포 치료 같은 것에 기반한 도전을 하고 있죠. 하나는 안정적인 시스템 기반 성장, 다른 하나는 혁신 기술 기반의 잠재적 대박 성장.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군요. 이런 차이가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이점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차이점 때문에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기업은 서로 다른 규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기 승인 절차하고 신약 승인 절차는 다르죠. 네, 다르죠. 경기에 대한 민감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병원의 대규모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인투이티브 로봇 구매 같은 건 경기 침체에 더 민감할 수 있는 반면에 특정 질병 치료제, 버텍스의 약 같은 건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또 기술 발전의 사이클이나 경쟁 환경 변화 요인도 서로 다르고요.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두 기업을 함께 보유한다면 어느 한쪽에 예기치 못한 악재가 생겨더라도 다른 한쪽이 이걸 좀 상쇄해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 방식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몇 가지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기업 모두 장기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실적 발표 시즌이나 주요 임상 결과 발표 혹은 규제 관련 이벤트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 이걸 오히려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을 기회로. 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넣기보다는 시간과 가격을 분산하는 거죠. 또 오늘 이야기 나눈 각 기업의 핵심 성과 지표, KPI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꾸준한 점검. 인투이티브의 경우 시스템 설치 대수, 수술 건수 증가율, 소모품 매출 비중, 이익률 추이 계속 확인해야 하고요. 버텍스는 BCF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행 상황, 신약 승인 및 상업화 속도, BECF 매출 비중 변화 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특정 제품이나 질병 영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는 않는지, 경쟁 환경이나 규제, 보험 정책 변화에 대한
회사의 대응은 적절한지 등을 가속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핵심적인 펀더멘탈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해야겠죠. 네, 오늘 정말 알찬 분석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로봇 수술이라는 성장 시장에서 구축한 그 강력한 생태계와 반복적인 수익 모델이 핵심 투자 포인트이고요. 그렇죠. 버텍스 파마슈티컬스는 CF 분야의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혁신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두 기업이 왜 연구 보유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구조적인 강점과 장기적인 비전이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나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해야 합니다. 네. 앞으로 이들이 가진 핵심 경쟁 우위가 계속 유지되는지, 그리고 약속한 미래 성장 스토리를 현실로 만들어가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인투이티브의 로봇 수술이나 버텍스의 유전자 편집, 세포 치료 기술은 의학의 정말 눈부신 발전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당히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렇죠. 비싸죠. 네,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비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기업의 재무적 성공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이런 혁신적인 치료법에 얼마나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담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아, 접근성과 비용 부담 문제. 네,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성을 넘어서 이런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어떻게 확산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